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은 날 쫑아내서 어머니조차 날 외면했지. 이제 난 갈 곳이 없어. 할아버지,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짐일 뿐이라고요. 그런 소리 말아라, 내 강아지. 이 할애비가 살아있는 한 넌 절대 굶지 않을 게다. 여긴 이제 네 집이야. 당신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내 돈을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파산했고 남편에게 이혼당했다. 도움을 청하려 친정엄마를 찾아갔지만 엄마는 내 눈앞에서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다. 시어머니 역시 나를 쫓아냈다. 건설 현장 인부이신 할아버지만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 모두는 후회하게 되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이 성장하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마치 하늘마저 산산조각난 내 비참한 인생을 비웃는 듯했다.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내 가슴 속에서 치솟는 울림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 나는 빗속을 터벅터벅 걸으며 값비싼 내 오피스룩이 흠뻑 젖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른손에는 옷 몇 벌이 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남은 것이라곤 이게 전부였다. 지난 5년간 나의 결혼 궁전이라 불렀던 호화로운 집에서 내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것이었다. 눈물은 차가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이미 텅 비어버린 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마치 끝이 없는 악몽에 갇힌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는 내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고 독립적이었으며 주위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내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현실을 무너뜨렸다. 은행 측은 투자자들의 자금과 회사 현금이 모두 인출되어 텅 비었다고 통보했다.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친형제처럼 여겼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 전부를 들고 달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 서명을 위조해 몇몇 중요 서류를 처리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오피스텔은 비어 있었으며 내 회사 이름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남겼다. 하지만 내 가슴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어 숨도 쉴 수 없게 한 것은 몇 달 전 내가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 모든 개인 자산을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집, 차, 그리고 개인 예금 전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회사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 돈이 사라졌으니 은행은 모든 것을 압류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공황 상태에 빠져 떨리는 몸으로 나는 서둘러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오는 내내 나는 운전대를 꽉 쥔 채 계속 울었다. 내 생각은 오직 한 사람, 내 남편에게 향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의 품이, 그의 위로의 말이 필요했다. 우리가 이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해주길 바랐다. 결혼의 본질이란 그런 것이 아니던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마주하는 것. 나는 호화로운 우리 집 마당에 차를 되는 대로 세우고 내리기 시작한 빗속을 뚫고 달려가 헐떡이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읽으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들어서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곧장 달려가 그의 무릎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나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방금 내게 닥친 모든 재앙을 설명했다. 사업 파트너의 배신, 사라진 수십억 원의 돈,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은행이 우리의 모든 개인 자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사실까지. 나는 힘을 얻으려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따뜻한 포옹도 놀라거나 동정하는 표정도 없었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마치 내 손길이 역겹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다. 그 시선은 내 심장을 꿰뚫었고 파산 소식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의 싸늘한 한마디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난 5년간 내 곁에서 잠들었던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방금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이 집도 우리 예금도 내일 아침이면 전부 은행에 넘어간다고. 당신 도움이 필요해. 당신의 지지가 필요해. 남편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한 일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그는 서재 책상 서랍으로 걸어가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류 봉투는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를 놀라게 했다. 열어서 읽어봐. 그가 큰 소리로 명령했다. 여전히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법률 서류가 들어 있었다. 서류 제목을 읽는 순간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재산 분할 협의서와 이혼 소장. 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짜는 몇 주 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몇 주 전 내가 회사 세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3일 밤낮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을 때 남편이 서명해야 할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그는 그저 우리 건강보험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일상적인 서류라고 말했다. 너무 지치고 그를 완전히 믿었기에 나는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때 이미 내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돕는 대신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교활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서명한 그 서류를 통해 은행과 관련 없는 나머지 귀중한 자산들, 즉 대부분의 현금 예금과 투자는 합법적으로 그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 위에는 그가 이미 준비해둔 이혼 소장이 놓여 있었다. 내가 너랑 같이 가라앉을 줄 알았어? 남편이 비웃는 투로 말했다. 내가 너랑 결혼한 건 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성공한 여자였기 때문이야. 넌 똑똑했고 부자였고 미래가 밝았지. 하지만 지금 널 봐. 넌 그냥 걸어다니는 빚더미일 뿐이야. 너처럼 재수 없는 가난뱅이랑 내 인생을 낭비할 생각 없어. 그 말들은 쇠망치처럼 나를 내리쳤다.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매일 밤 사랑을 속삭이던 이 남자는 내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만 붙어있던 거머리에 불과했다. 당신 이 모든 걸 계획했구나. 분노와 슬픔이 북받쳐 올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우리 회사를 살리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을 구하고 나를 속이느라 바빴던 거네. 그걸 똑똑하다고 하는 거야. 그가 팔짱을 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내 짐 싸. 가정부한테 내 옷 몇 벌 문 옆 작은 캐리어에 넣어두라고 했으니까. 차 키는 두고 가. 법적으로 이제 내 차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보석들도 전부 두고 가. 그건 전부 이제 내 권리가 된 돈으로 산 거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머리가 핑 돌았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소리치고 싶었다. 그의 얼굴을 핥히고 싶었다. 하지만 내 기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파산은 내 재산을 빼앗아갔지만 남편의 배신은 내 영혼을 앗아갔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약지의 결혼 반지를 빼서 그의 얼굴에 던졌다. 반지는 그의 뺨에 맞고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다 가져. 거의 들리지 않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당신 같은 배신자의 동정 따윈 필요 없어. 남편은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깥을 가리켰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옆에 준비된 작은 캐리어를 들었다. 나는 그 집을 나섰다. 내 발이 현관을 막 나서자마자 안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세게 닫혔고 나는 폭풍우 치는 밤의 품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 문 닫히는 소리는 내 완벽했던 삶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제 나는 혼자였다. 망했고 가난했고 갈 곳이 없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견디려 스스로를 껴안고 천천히 집 대문을 나섰다. 오늘 밤, 이 눈물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젖은 아스팔트에 저항하며 구르는 캐리어와 함께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거리는 텅 비고 어두웠으며 깜빡이는 몇 개의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내 몸을 때렸다. 오피스룩은 피부에 착 달라붙어 나를 맹렬히 떨게 했다. 하지만 몸의 추위는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냉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오늘 밤 어디로 가야 할지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가진 현금도 많지 않았다. 지갑에는 점심 먹고 남은 잔돈 몇 장이 전부였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분명 은행에 의해 정지되었을 것이다. 절망 속에서 한 곳이 떠올랐다. 내 어린 시절의 집,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금은 새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그리 가깝지 않았다. 새어머니는 사회적 지위와 겉모습을 매우 중시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항상 명품과 사교계 친구들로 자신을 둘러쌌다. 우리의 관계가 차가웠음에도 나는 이런 생사가 걸린 위기의 순간에는 그녀가 하룻밤이나 이틀밤 정도는 나를 재워줄 인간미가 조금은 남아있기를 바랐다. 나는 지갑에 남은 돈으로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는 나를 내 어린 시절 집이 있는 고급 주택가로 데려다 주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저택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담장 밖에서도 희미하게 음악 소리와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새어머니가 친구들과 모임이나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씁쓸한 침을 삼켰다.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머리카락은 축 늘어졌고 화장은 엉망으로 번졌으며 옷은 빗물과 흙탕물에 젖어 더러웠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작은 대문을 열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초인종을 누르는 내 손이 떨렸다.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순간 배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각된 나무 문이 열렸다. 새어머니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서 있었다. 처음에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상냥한 미소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혐오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니? 그녀는 방 안의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다. 두꺼운 화장을 한 여자들의 머리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엿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내 목소리는 추위와 울음을 참느라 떨렸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회사가 부도났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오늘 밤 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돈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잠시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이라도요. 새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수치심 때문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밖으로 살짝 나와 친구들이 너무 자세히 듣지 못하도록 문을 반쯤 닫았다. 물론 그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부도의 이혼이라고? 그녀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그래놓고 거짓골로 여기까지 와서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고? 내 의붓딸이 노숙자가 된 걸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니? 어머니, 제발요.
여긴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잖아요. 뒤에 있는 작은 방 하나만이라도 쓸게요. 절대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는 거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을 뻔했다. 새어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웃음은 내 귀에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다. 오, 이제 와서 이 집을 차지하러 온 거니? 네가 가난해지니까 내 남편 유산을 나한테서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잘 들어, 이 재수 없는 거사.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집은 온전히 내 거야. 넌 오랫동안 잘 나가고 거만하게 살면서 부자일 땐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잖아. 이제 망하니까 새엄마를 찾아와? 이 집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비피할 곳이 필요할 뿐이에요. 내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 집엔 너 같은 기생충이 비피할 곳은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내가 경비원을 불러 널 끌어내기 전에 당장 여기서 사라져. 넌 이 집의 불행과 망신만 가져올 뿐이야.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새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 나무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아버렸다. 그 문 닫히는 소리는 내 귀에 메아리 치며 마치 내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어린 시절 집 현관에 아버지가 결혼했던 여자에게 경멸적으로 거절당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남은 힘을 다해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떠났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 속이 쓰려오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트레스가 나를 덮쳤다. 나는 인도를 따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문득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내 남편의 어머니, 남편은 악랄했지만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항상 독실한 신자라고 자처하던 그 노부인은 며느리가 길거리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않을까. 이것이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결코 좋아한 적이 없었지만 절망은 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의 집은 이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나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아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거의 1시간을 절뚝거리며 걸은 끝에 나는 시어머니 집의 높은 철문 앞에 도착했다. 집은 매우 크고 웅장했다. 나는 인터콤 벨을 여러 번 눌렀고 마침내 가정부가 우산을 들고 나와 작은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현관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마침 라탄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지붕 있는 테라스 너머로 밤 공기를 즐기면서 흠뻑 젖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즉시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역력한 불쾌감이 드러났다. 이 밤중에 거짓골로 여긴 어쩐 일이니?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어머니,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어머니 아들이, 제 남편이 방금 저를 쫓아냈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오늘 밤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발요. 어머니,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자게 해주세요. 몸이 너무 아프고 추워요. 시어머니는 거칠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일어나 경멸적인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아들이 아까 전화했어. 내가 이제 빚더미에 앉은 노숙자일 뿐이라고 전부 얘기해 주더구나. 내 아들이 널 이혼하기로 한 건 가장 올바른 결정이야. 처음부터 네가 재수 없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업가랍시고 폼은 다 잡더니 결국 남편만 고생시키는구나.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아내예요. 우린 5년이나 함께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버리다니요. 나는 같은 여자로서 이해를 구하며 흐느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아내지 망가뜨리는 아내가 아니야. 그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넌 이제 이 집안에서 아무 가치도 없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발로 바닥을 더럽힐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넌 오늘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산산조각 나서 변명할 힘조차 없었다.
이 세상은 돈과 사회적 지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작은 핸드백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 돈을 살짝 구기더니 내 젖은 구두 끝 바로 옆 테라스 바닥으로 던졌다. 이거나 가져가. 그녀가 모욕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 돈으로 버스 타고 가서 잠잘 만한 조용한 다리 밑이나 찾아봐. 다시는 내 재수 없는 얼굴 우리 앞에 나타내지 마. 아줌마, 문 닫고 대문 잠가요. 시어머니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또다시 나는 닫힌 문 앞에 섰다. 나는 젖은 바닥에 놓인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다. 내 자존심은 땅바닥까지 짓밟혔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돈을 주었다.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5만 원이 오늘 밤 내 목숨을 구해줄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 호화로운 집 마당을 걸어 나왔다. 나는 잦아들기 시작한 빗속을 하염없이 걸었다. 도시의 거리는 너무나 잔인해 보였다. 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슴에 꼭 쥐었다. 이 세상에 나를 받아줄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남편과 가족에게 버림받은 파산한 여자를 누가 받아줄까? 어두운 밤, 문득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동안 내가 헛된 부와 성공을 샜느라 늘 외면했던 유일하게 남은 혈육, 할아버지,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아버지, 좁은 골목 끝에 사시는 늙은 건설 현장 인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야 찾아온 불효막심한 손녀를 과연 받아주실까? 나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 밤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밤바람이 이제는 반쯤 말라 피부에 딱딱하게 달라붙은 내 옷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고급 주택가를 한참 벗어나 걷다 보니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을 발견했다. 여전히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텅 빈 것처럼 보이는 시내버스를 세웠다. 버스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봤다. 아마도 내 엉망인 모습, 울어서 퉁퉁 부은 눈, 그리고 마치 유일한 생명줄인 양가슴에 꼭 껴안은 작은 캐리어 때문일 것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던져준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다. 기사는 한숨을 쉬며 낡은 1,000원짜리 몇 장으로 거스름돈을 주고는 텅 빈 도시의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퀴퀴한 담배 냄새가 나는 버스 구석에 앉았다. 김서린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은 과거로 멀리 날아갔다. 오늘 밤 내 여정의 목적지인 그 늙은 남자가 떠올랐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아버지셨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돈에 미친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나는 거의 할아버지를 찾아뵌 적이 없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회의가 많다, 고객과 약속이 있다,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할아버지의 너무나 소박한 삶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다. 그는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는 건설 현장 인부였고 매우 낙후된 인구 밀집 지역에 살았다. 비즈니스 잡지에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던 나 같은 회사 대표가 내 고급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좁은 골목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던가. 이제 죄책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이겨내고 내 가슴을 강하게 갉아먹었다. 버스는 어둡고 질퍽한 작은 골목 입구에 멈췄다. 나는 천천히 내려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캐리어를 끌기 시작했다. 캐리어 바퀴는 돌과 구멍이 많은 길바닥에 긁히며 거친 소리를 냈다. 이 골목은 매우 좁았고 주민들 집 처마에 달린 몇 개의 백열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 고인 하수구 냄새, 모기향 타는 연기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나는 진흙탕을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내딛는 걸음마다 천근만근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아직 여기 사실까? 문제와 빚더미만 들고 온 불효 막심한 손녀에게 문을 열어주실까?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들을 지나 마침내 골목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아주 소박한 작은 단칸방이 서 있었다. 지붕은 양철로 되어 있었고 몇 군데는 녹슬어 있었다. 앞벽은 칠이 오래전에 벗겨진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다. 작은 현관에는 낡은 나무 벤치 하나와 시멘트가 말라붙어 더러워진 고무장화 몇 켤레만 놓여 있었다. 현관의 불은 아주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바로 이곳,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나는 그 낡은 나무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었지만 망설여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새어머니와 시어머니처럼 할아버지마저 나를 쫓아낼까봐 너무 두려웠다. 할아버지마저 나를 거절한다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다리 밑에서 잠자게 될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발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돌아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허리가 굽은 노인이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색이 바랜 긴팔 셔츠에 종아리까지 걷어올린 바지를 입고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깨에는 작업 도구가 든 낡은 쌀 포대 자루를 메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증표였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었다. 시멘트의 흰 가루가 옷과 햇볕에 검게 탄 팔에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늦은 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멈췄다. 그는 흐릿해진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추운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애썼다. 마침내 그의 눈이 내 얼굴을 알아봤을 때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깨에 맨 공구 가방이 미끄러져 철커덩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내 손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다. 마치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부드럽고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오늘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 모든 거절, 모든 배신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그의 앙상한 몸을 힘껏 껴안았다. 나는 땀과 먼지 냄새가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다. 그 냄새는 역겹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안도감을 주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는 심한 흐느낌에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파산했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쫓아냈어요. 엄마는 문을 닫아버렸고 시어머니도 저를 쫓아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많이 묻지 않으셨다. 내 고급 차가 어디 갔는지, 남편이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묻지 않으셨다. 그리고 내가 왜 이제 와서 망하고 나서야 자신을 찾았는지 전혀 묻지 않으셨다. 수년간 벽돌과 시멘트 반죽을 만져 거칠어진 그의 손이 떨리는 내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의 품은 너무나 따뜻했다. 마치 방금 자전거에서 넘어진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인생이 산산조각난 성인 여자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됐다. 됐어. 내 강아지. 더 이상 울지 마라. 이제 집에 온 게야. 할아버지는 위로하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밤 공기가 몹시 차구나. 이러다 병나겠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공구 가방을 집어들고 다른 손으로는 내 어깨를 감쌌다. 그는 삐걱 소리를 내는 단칸방 문을 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아주 작았다. 아마 예전 내 호화로운 집의 욕실만 한 크기였을 것이다. 낡은 플라스틱 장롱으로 구분된 거실 겸 침실이 전부였다. 벽은 축축했고 방구석에는 새는 빗물을 받기 위한 양동이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평면 TV도 푹신한 소파도 에어컨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좁고 누추한 공간이 내가 남편과 살던 유리 궁전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나를 플라스틱 돗자리가 깔린 바닥 위에 놓인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에 앉히셨다. 그는 서둘러 플라스틱 장롱을 열어 색이 바랜 얇은 갈색 담요를 꺼내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내 몸에 덮어주셨다. 여기 잠깐만 기다려라. 옷이 다 젖었구나. 할애비가 속 따뜻해질 만한 것 좀 만들어주마.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마치 내 등장이 큰 짐이 아니라 축복인 것처럼.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얇은 담요를 몸에 더 바싹 끌어당겼다. 내 시선은 뒤편 작은 부엌 공간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계속 찌랐다. 그는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낡은 석유골로에 불을 붙였다. 내가 앉은 곳에서 그가 찌그러진 작은 냄비에 물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점심에 드시고 남은 듯한 흰밥 한 접시를 가져와 라면 봉지 하나를 뜯었다. 그는 라면을 끓이고 남은 밥을 섞어 가장자리가 이가 나간 작은 그릇 2개에 나누어 담았다. 수입산 소고기도 비싼 해산물 요리도 없었다. 그저 찬밥을 만나면 한 그릇뿐이었다. 할아버지는 2그릇을 매트리스 근처로 가져와 바닥에 놓고 내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는 양이 조금 더 많은 그릇을 내게 내밀었다. 그릇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라면 수프 향기가 퍼졌다. 왠지 오늘 밤 이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식기 전에 먹으렴, 아가. 빈속은 슬픔을 더 무겁게 만드는 법이란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국물을 입안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 배를 데우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이었다. 이 노인은 가난하게 살고 노년에 목숨을 걸고 일해야 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빈손으로 절망을 안고 찾아왔을 때 그는 오늘 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게 내주었다. 할아버지, 저한테 화 안 나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밥을 먹는 틈틈이 물었다. 저는 몇 년 동안 할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제부에 취해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제가 망하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할아버지를 찾아와 폐를 끼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식사를 멈추셨다. 그는 숟가락을 놓고 평화로 가득한 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분노의 기색도 실망의 빛도 없었다. 그는 웃으셨고 빠진 이가 많은 치아가 드러났다. 그의 거친 손이 뻗어와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할애비가 왜 화를 내겠니? 재물과 부라는 건 그저 잠시 맡아두는 것일 뿐 바람처럼 언제든 왔다가 가는 것이란다. 사람들은 정상에 있을 때 길을 잃기 쉽지. 그건 아주 흔한 일이란다. 그가 아주 지혜로운 어조로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했다는 것이다. 이 집은 작고 비가 오면 지붕이 셀지도 모르고 할애비가 너에게 호화로운 음식을 줄 수도 없단다. 하지만 잘 들어라. 이 할애비 손에 벽돌 들고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 짊어질 힘만 남아있다면 넌 절대 굶지 않을 게다. 내 손녀야. 할애비가 항상 널 지켜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내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아주 크게 울면서 오후부터 내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냈다. 남편은 돈 때문에 나를 버렸다. 친어머니는 집을 잃을까봐 나를 거절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더 이상 자신들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나를 쫓아냈다. 호화로운 집과 넘치는 재물을 가진 그들 모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가난한 건설 현장 인부에 불과한 이 노인만이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의 마지막 식사 절반을 나를 위해 나누어 주었다. 그날 밤 얇은 스펀지 매트리스 위에서 빗방울에 부딪혀 소리내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나는 지쳐 잠이 들었다.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만약 이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면 할아버지의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 나를 버린 그들 모두에게 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리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햇살이 아닌 온몸을 찌르는 극심한 통증에 잠을 깼다. 머리 위에는 커다란 돌덩이가 놓인 것처럼 무거웠다.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뼈마디가 쑤셨다. 목구멍은 안에서부터 불타는 것처럼 건조하고 따가웠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뜨겁고 무거웠다. 밤새 비를 맞은 데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내 육체의 방어선을 무너뜨린 모양이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방과 두꺼운 매트리스에 익숙해진 내 몸은 할아버지의 단칸방의 차갑고 습한 바닥 공기를 견디지 못했다. 나는 아주 심한 고열에 시달렸다. 희미하게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깥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 곁에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다. 그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다. 작은 대야에 담긴 물에 적신 깨끗한 천으로 불덩이처럼 뜨거운 내 이마를 계속 닦아주셨다. 그의 거친 손이 내 피부에 닿을 때 떨렸다. 견뎌야 한다. 내 손녀야. 몸이 불덩이 같구나. 할아버지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악몽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반쯤 의식을 잃은 채 희미한 신음만 낼 수 있었다. 헛소리를 하는 와중에 문 밖에서 삑삑 하는 아주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기 요금이 거의 다 떨어졌음을 알리는 선불 전기 계량기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난이 단지 굶주림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청구된다는 신호 같았다. 이 단칸방의 전기는 언제든 끊길 수 있었고 우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될 터였다. 나는 또한 방 안을 서성이는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낡은 플라스틱 쌀통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컵으로 쌀통 바닥을 긁는 소리만으로도 나는 쌀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를 계속 덮친 악천후 때문에 모든 건설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할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의 반장님은 오늘 할아버지가 일하지 못했으니 일당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일이 없으면 돈도 없다. 돈이 없으면 음식도 전기도 없다. 그리고 최악은 내가 지금 심하게 아파서 값싼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의사의 처방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죄책감이 다시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여기에 와서 그저 할아버지에게 짐만 되고 있었다. 하느님, 제 손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게는 이제 이 아이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할아버지가 애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려고 애썼다. 시야가 흐릿했지만 할아버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는 늘 셔츠 주머니에 간직하던 작은 검은색 천보따리를 풀고 있었다. 그 낡은 천보따리 안에서 그는 곧 꺼질 듯한 등불 아래 희미하게 빛나는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은반지였다. 나는 그 반지를 알아보았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었다.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사랑하는 아내의 유일한 귀중품이자 마지막 기념품. 할아버지는 그 반지를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으셨고 세상을 떠난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셨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반지를 바라보셨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마치 아내의 뺨을 어루만지듯 반지의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쓸었다. 나는 그의 늙은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그 은반지를 적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반지를 입술에 대고 깊은 사랑과 슬픔을 담아 입을 맞추었다. 미안하오, 여보. 그가 중얼거렸다. 너무나 작게 반쯤 의식을 잃은 내게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손녀가 몹시 아프다오. 내가 이 아이 목숨을 구해야 하오. 당신도 분명 이해해 줄 거라 믿소. 이 반지는 그저 물건일 뿐이지만 우리 손녀의 목숨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오. 그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은반지를 다시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고 몇 군데 찢어진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는 얇은 재킷을 입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을 뚫고 밖으로 나섰다. 단칸방 문이 굳게 닫히고 나는 점점 더 차갑고 외로워지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그를 부르려 애썼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수많은 죄를 지은 나를 위해 팔지 못하게 막으려 했지만 내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의식을 잃고 머릿속을 태우는 어둠과 열병에 삼켜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주 차가운 손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끼며 다시 깨어났다. 유칼립투스 오일과 닭죽 냄새가 순간 코를 가득 채웠다.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방의 불이 다시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까 거슬리던 전기 계량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는 할아버지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앉아 계셨다. 그는 추위에 떨리는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내게 쏠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약병 몇 개, 항생제 스트립,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다행이다, 깨어났구나. 내 손녀. 추위로 창백해진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시장 앞 의원에서 약을 사왔다. 약사말이 해열과 염증 치료에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하더구나. 네가 좋아하는 닭죽도 사왔어. 약 먹기 전에 속 버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 나는 그 비싼 약들과 닭죽, 그리고 우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는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시선은 할아버지의 손가락과 이제는 평평해 보이는 그의 바지 주머니로 향했다. 검은 천보따리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현실이 나를 강하게 덮쳤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노인은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 내가 살아남고 먹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내의 가장 소중한 유일한 추억을 팔아버렸다. 눈물이 즉시 내 얼굴을 흠뻑 적셨다. 온몸의 통증 따위는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남편에게 이혼당했을 때의 상심은 할아버지의 이 조건 없는 희생을 본 심장의 무너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그러셨어요, 할아버지? 나는 히스테릭한 울음 사이로 물었다. 왜 할머니 반지를 파셨어요?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저는 그냥 짐이에요, 할아버지. 이런 큰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아프게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버리고 살았으니 벌받아 마땅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나를 힘껏 껴안아 주셨다. 그는 심하게 떨리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짐이 아니야. 넌 하레비에 피 붙이고 하레비의 목숨이다. 그가 단호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산은 다시 벌면 되고 반지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하레비가 널 잃으면 하레비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게다. 과거는 과거일 뿐 다시 꺼내지 마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낳는 것이다. 하레비가 약속하마. 내가 숨쉬는 동안에는 아무도 널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그동안 야망과 증오로 가득 찼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졌다. 이 허름한 오두막에서 목을 조이는 가난 속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불을 발견했다. 내가 성공한 사업가였을 때 가졌던 모든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던 것. 내 통장이 가득 찼을 때만 나를 사랑했던 남편에게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것. 사회적 지위에 눈이 멀었던 새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서는 결코 받지 못했던 것. 할아버지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갈씩 넘기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추억의 대가로 사온 해열제를 삼키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강한 맹세를 했다. 내 평생 결코 어기지 않을 맹세를. 나는 할아버지의 눈물이 헛되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쇠약한 몸이 늙은 나이에 계속해서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좌절에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이 어두운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을 것이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나는 할아버지의 남은 생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나는 그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를 짓밟았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반격의 시작이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것이다. 이 좁은 단칸방에서 하루하루가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의원에서 받아온 약과 할아버지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나흘째 되던 날 마침내 고열이 내렸다. 전에는 으스러질 것 같던 몸이 이제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오래 서 있으면 힘이 빠지곤 했지만 오늘 아침 바깥 날씨는 마침내 맑게 개었다. 햇살이 밝게 비추며 골목길을 따라 고여있던 진흙탕 물을 말렸다. 할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일하러 가셨다. 며칠간의 비로 중단되었던 건설 현장에서 일당을 벌어야 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나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은 정말 작았다. 아마 3x4m 크기 정도 될 것이다. 벽은 칙칙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많았으며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죄책감이 다시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을 희생하셨다. 나는 이 집에서 그저 가만히 앉아 쓸모없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일어나 짧아진 빗자루, 물 한 통, 그리고 낡은 걸레 조각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 집을 앞뒤로 샅샅이 청소하기로 결심했다. 거친 시멘트 바닥을 쓸고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먼지를 닦고 석유골로가 놓인 작은 탁자에 불과한 부엌 공간에 더러운 접시들을 정리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육체 노동은 남편의 배신과 가족의 잔인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앞부분을 마친 후 나는 할아버지가 물건을 두는 방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주 크고 무거운 오래된 나무 장롱이 있었다. 그 장롱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옮겨지지 않은 듯 보였다. 나무의 칠은 많이 벗겨졌고 아랫부분은 흰개미에 먹혀 썩어 있었다. 나는 그 장롱 뒤에 쌓였을 두꺼운 먼지와 오물을 청소할 작정이었다. 있는 힘을 다해 장롱 옆면을 밀었다. 처음에는 장롱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깨를 나무 옆면에 대고 손바닥의 따가움을 참으며 힘껏 밀었다. 천천히. 장롱이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끼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두꺼운 먼지가 공중으로 흩날려 나는 몇 번 기침을 했다. 장롱을 충분히 밀어낸 후 나는 빗자루를 들어 그 뒤에 쌓인 먼지를 쓸었다. 하지만 이전에 장롱에 가려져 있던 부분을 쓸다가 빗자루 끝이 무언가에 걸렸다. 나는 몸을 숙여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부분의 시멘트 바닥은 평평하지 않았다. 두꺼운 나무 판자로 덮인 사각형 모양의 틈이 있었다. 나무 판자는 먼지와 오물로 위장되어 주변 바닥색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았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나는 무릎을 꿇고 그 틈을 더듬었다.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나무 판자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려 했다. 판자가 꽤 단단히 박혀 있어 힘이 좀 들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나무 판자가 들렸다. 그 아래에는 바닥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공간 안에는 중간 크기의 비스킷 깡통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가장자리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이 물건이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깡통 상자를 들어 올렸다. 손에 꽤 묵직하게 느껴졌다. 옷 끝으로 표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근처로 가져갔다. 누가 이 상자를 숨겼을까? 할아버지 것일까? 아니면 이전에 여기서 살던 다른 사람의 것일까? 천천히 녹 때문에 조금 뻑뻑한 깡통 뚜껑을 열었다.
뚜껑이 마침내 열리면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내 눈은 상자 안에 있는 첫 번째 물건에 즉시 고정되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에는 빨간 옷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눈물이 즉시 고였다. 나는 사진 속 얼굴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친어머니의 얼굴이었고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 사진 표면을 만지는 내 손이 심하게 떨렸다. 친어머니는 내가 중학생일 때 심한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지금의 새어머니와 재혼하기 훨씬 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단단히 봉인된 두툼한 갈색 봉투와 깔끔하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하고 약해져서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 위의 필체는 아주 독특하고 단정하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친어머니의 필체였다. 나는 수십 년 전 친어머니가 쓴 문장들을 읽기 시작하며 숨을 참았다. 사랑하는 내 딸, 엄마의 분신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널 안아줄 수 없겠지. 엄마는 내 병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편지를 쓴단다. 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지만 그는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기도 해. 엄마는 강한 예감이 든단다. 엄마가 떠난 후에 내 아버지 인생에 다른 여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뺨을 적시는 눈물을 닦기 위해 잠시 읽기를 멈췄다. 친어머니의 예감은 정말 현실이 되었다. 아버지의 인생에 들어온 여자는 탐욕스러웠고 나를 내 집에서 쫓아냈다. 나는 숨죽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다. 엄마가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땅 한 조각을 엄마에게 주셨단다. 엄마는 그 땅을 팔아 모든 돈을 내 이름으로 된 은행의 예금 계좌와 생명보험에 넣어두었어. 그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불어났단다. 엄마는 이 사실을 내 아버지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 돈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손에서 정말 안전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엄마는 이 비밀 상자를 할아버지께 맡기면서 이것을 숨겨두고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만 너에게 주라고 단단히 부탁했단다. 이 편지 아래 갈색 봉투 안에는 네가 그 돈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모든 공식 은행 서류가 들어있단다. 이 돈으로 살아남으렴 내 딸아, 강한 여성이 되어 누구도 내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마라. 엄마는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항상 널 사랑한단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 읽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낡은 종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알고 보니 친어머니는 나를 결코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미래를 생각하고 새어머니의 악행을 예측했으며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엄청난 안전망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려놓고 두툼한 갈색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예금 증서, 그리고 대형 은행의 공식 직인이 찍힌 보험 증권이 들어있었다. 예금 증서의 최종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읽는 순간 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숫자는 몇 천만 원도 몇억 원도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십수년 동안 복리가 계속 붙으면서 은행에 예치된 총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 금액은 어제 은행에 압류된 내 회사와 호화로운 집의 총가치보다 훨씬 더 컸다. 나는 순간 몸에 힘이 빠졌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믿기지 않는 텅 빈 시선으로 서류에 적힌 0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하느님이 오래전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손을 통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이 돈은 남편과 사업 파트너가 남긴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제대로 된 집을 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은 여생 동안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해질녘 할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셨다. 그의 몸은 몹시 지쳐 보였고 옷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나는 곧장 달려가 그를 맞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았다. 나는 그에게 녹슨 깡통 상자를 보여드렸다. 할아버지는 놀라셨지만 이내 아주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는 친어머니가 수십 년 전 그 상자를 맡기면서 이 단칸방을 지을 때 바닥 밑에 묻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정직하고 충실한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셨다. 그는 그 상자 안에 수백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다. 그에게는 딸과의 약속이 그 어떤 돈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약을 사주려고 아내의 반지를 팔아야 했을 때조차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다.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부활의 눈물이었다. 친어머니의 유품인 깡통 상자를 발견한 지 이틀 후 나는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나는 마침 내 몸의 사이즈가 맞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소박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빌렸다. 그 옷은 명품은 아니었고 몸에 조금 컸지만 깨끗했고 공식적인 장소에 입고 가기에 충분히 단정했다. 나는 머리를 정돈하고 세수를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오늘 내 목적지는 박 변호사라는 원로 법조인의 사무실이었다. 친어머니가 남기신 예금 증서 뒷면의 작은 메모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에 이 모든 비밀 서류 처리를 도와준 믿을 만한 법률 대리인이었다. 박 변호사의 사무실은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다. 내가 도착해서 내 이름을 말하고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자 비서는 즉시 나를 박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박 변호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나를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는 내가 이 서류를 처리하러 오기를 십수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 모든 서류가 완전하고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박 변호사는 나를 직접 데리고 사무실 건물에서 멀지 않은 프라이빗 뱅킹 지점으로 향했다. 평판이 아주 좋은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은행에서의 절차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백억 원의 자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활성화되었고 법적으로 완전히 내 통제하에 들어왔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구른다. 나와 박 변호사가 그 호화로운 프라이빗 뱅킹 로비를 걸어 나올 때 나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다. 내 전 남편이었다. 그는 비싼 정장 차림으로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마 고객을 만나거나 사업 계좌를 처리하려는 듯했다.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경비원이 삼엄하게 지키는 프라이빗 뱅킹 유리문 밖으로 내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내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내 옆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은행 서류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나는 전 남편의 의아하고 의심스러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얼굴을 돌리고 턱을 높이 쳐들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몸을 지나쳐 계속 걸어갔다. 내가 박 변호사의 차에 탈 때까지 그의 시선이 내 등을 계속 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 같은 교활한 남자가 그 이상한 광경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예감은 그가 분명 내가 그 은행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내 예감은 맞았다. 남편은 비즈니스계에 아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는 고객 데이터를 비밀리에 조회해 주도록 매수할 수 있는 일부 부도덕한 은행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분명 그날 바로 은행 시스템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더러운 방법을 썼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사는 좁은 골목길의 분위기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다. 이웃 주민들은 집에서 나와 진흙탕 길가에 서서 신기한 듯 손가락질했다.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심지어 차체 옆면이 주민들의 나무 울타리에 몇 번 긁히기까지 했다.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나는 즉시 동작을 멈췄다. 심장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요동쳤다. 첫 번째 차에서 남편이 최대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내렸다. 두 번째 차에서는 시어머니와 새어머니가 동시에 나타났다. 시어머니는 실크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다. 마치 이 골목의 진흙과 하수구 냄새가 치명적인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반면 새어머니는 비싼 드레스 자락이 질퍽한 물에 튀지 않도록 들어 올리느라 바빴다. 그들 셋은 나란히 그 누추한 길을 걸어 할아버지 집 마당으로 향했다.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나를 쫓아내고 가치 없는 쓰레기처럼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확실히 알았다. 그들은 이제 내 손에 있는 수백억 원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굶주린 늑대들을 부르는 피 냄새를. 여보, 내 사랑. 남편이 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외쳤다. 마치 그 끔찍했던 비바람치는 밤의 일은 결코 없었던 것처럼 그는 구경하는 모든 이웃 앞에서 나를 안으려는 듯 두 팔을 벌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칼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의 눈을 쏘아보았다. 거기서 나는 아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이 집에 침입자가 나타났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소리쳐서 쫓아내 달라고 할 테니까. 우리 이혼했어. 난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남편의 얼굴에 걸린 가짜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팔을 내리고는 거짓 후회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은 회사 문제로 너무 당황해서 이성을 잃었어. 정말로 당신을 쫓아내거나 이혼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 서류는 아직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당신은 여전히 내 법적 아내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오, 내 불쌍한 아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애처로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즉시 거칠게 뿌리쳤다. 이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날 밤은 두통이 심해서 정신이 없었어. 정말로 너더러 다리 밑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란다. 시어미 집은 언제나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 열려 있단다. 어서 짐 싸렴. 이제 집에 가자. 내가 시어머니의 교활함에 반박하기도 전에 새어머니가 아주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날 밤 널 쫓아내서 이모가 미안하다. 이모는 그냥 사교 모임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을 뿐이야. 너도 그 사람들 입이 얼마나 험한지 알잖니? 하지만 네가 떠난 후에 이모는 내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이 할아버지 집은 너 같은 성공한 여자가 살기에는 너무 부적합해. 내 아버지 유산인 집으로 돌아오렴. 내 어린 시절 방은 이모가 널 위해 특별히 청소해 뒀단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새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들이 벌이는 연극은 정말 역겨웠다. 혐오감과 메스꺼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만약 내가 며칠 전처럼 약한 여자였다면 아마 그들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죽었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여자다. 그만. 나는 지붕 위의 새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내 목소리는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져 그들의 헛소리를 즉시 멈추게 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당신들이 왜 항상 경멸하던 이 허름한 오두막에 갑자기 찾아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신들은 후회해서 온 게 아니야. 당신들은 은행에 있는 내 친어머니 유산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온 거야. 내 재산을 또다시 빼앗으러 온 거라고.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다정한 가면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극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가 나를 쫓아내던 밤에 내게 보였던 바로 그 잔인한 시선이었다.
늑대의 키스는 사라지고 달려들 준비가 된 송곳니가 드러났다. 좋아, 강하게 나가고 싶다면 우리도 강하게 이야기하지. 남편이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위협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자신의 덩치로 나를 위협하려 했다. 잘 들어. 그 돈이 네 명의인 건 맞지만 넌 지금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상태야. 회사 파산, 생활고, 그리고 우리 이혼이 널 우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했어. 내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고용해서 내가 미쳤고 그만한 돈을 관리할 법적 능력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야. 그리고 널 아끼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법원은 분명 수백억 원의 관리권을 내 법적 후견인인 나와 내 새어머니에게 넘겨줄 거야. 선택은 내게 달렸어. 평화롭게 그 돈을 우리에게 넘기든가 아니면 우리가 법정에서 내 명예를 짓밟고 널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그 악랄한 위협을 듣자 내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다. 남편은 정말 이 세상에서 숨쉬는 가장 사악한 남자였다. 시어머니와 새어머니는 그 뒤에서 냉소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추악한 계획을 승인하는 것처럼. 그들은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법적으로 정신 이상자로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위협이 나를 두려움에 떨며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얕보는 듯한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이 나라의 모든 의사를 고용하고 당신의 모든 변호사를 데려와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 하수구의 더러운 물을 당신들한테 퍼붓기 전에 할아버지 집에서 나가요. 나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밤. 그들이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이 내게 용서를 빌며 울게 만들 것이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 집 앞에서 있었던 일 이후 나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전 남편의 위협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인맥이 넓으며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장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을 남자였다. 나는 즉시 집으로 들어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 남편이 방금 내뱉은 모든 위협을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아주 침착하게 들었다. 수십 년간 온갖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상대해온 법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그는 이내 아주 명확하고 기발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나에게 그날 바로 중앙병원으로 가서 이 도시에서 가장 원로이고 존경받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보라고 했다. 우연히도 그는 박 변호사의 오랜 동료였다. 나는 지시받은 대로 정확히 행동했다. 몇 시간 동안 나는 그 의사와 함께 일련의 심리검사와 심층 면담을 받았다. 나는 파산, 배신, 그리고 쫓겨났던 모든 트라우마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세션이 끝날 무렵 그 지혜로운 노의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병원 직인이 찍힌 공식 의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 서류는 내가 100%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으며 매우 온전하고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규모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충분하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었다. 전 남편이 주장했던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정신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 그 귀중한 서류를 손에 쥐고 박 변호사는 전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에게 3일 후 그의 사무실로 출석하라는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 기다리던 날이 왔다. 나는 박 변호사 사무실의 특별 회의실에 있는 아주 푹신한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 방은 매우 넓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방 중앙에는 아주 길고 반짝이며 견고한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이틀 전에 내가 새로 사들인 깔끔한 바틱 셔츠를 입고 내 옆에 앉아 계셨다. 그의 거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잡고 내가 필요로 하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빗속에서 동정을 구걸하며 우는 여자가 아니었다. 오늘 나는 상황을 통제하는 주인이었다. 회의실의 이중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아주 오만하게 느껴졌다. 전 남편이 아주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슴을 활짝 편 채 들어왔다. 마치 자신이 최고 권력자인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뒤로 시어머니와 새어머니가 눈부시게 번쩍이는 보석을 착용하고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따라 들어왔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들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매우 거만한 표정의 안경 쓴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다. 그는 진짜 가죽으로 만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분명 그가 자랑하던 고용된 변호사일 것이다. 그들 넷은 마호가니 테이블 바로 건너편 나와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전 남편은 할아버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할아버지가 이렇게 호화로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는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박 변호사가 잠시 후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중재자이자 내 합법적인 법률 대리인으로서 테이블 끝에 앉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박 변호사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초청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제 의뢰인의 예금자금 인출과 관련된 유산 자산의 관리 및 지위 명확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두를 채 마치기도 전에 전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가 즉시 손을 들고 아주 무례하게 말을 잘랐다. 죄송합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높고 깔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의뢰인이자 당신 의뢰인의 법적 남편인 분께서는 이 자금 관리에 대해 매우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뢰인이 최근 회사 파산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정신 상태는 당신의 의뢰인이 무책임한 자들에게 이용당할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할아버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전 남편은 의자에 기대앉아 아주 거만한 자세로 다리를 꼬았다. 맞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백억 원을 관리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탕진하거나 더 나쁘게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친척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임장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제 아내가 이 서류에 서명하여 그녀 자신을 위해 모든 재산의 후견 및 관리 권한을 저와 그녀의 새어머니에게 넘겨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의료팀을 준비했으며 그녀가 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판결을 받도록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들리도록 꾸민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냥 서명하렴. 아가. 우린 그저 너 자신으로부터 널 보호하고 싶을 뿐이야. 지금 내 정신 건강에 그만한 돈은 좋지 않아. 나는 가능한 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모든 헛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내 옆에서 할아버지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턱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살짝 눌러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다. 박 변호사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앞에 놓인 가죽 서류철을 열어 병원 직인과 아빈 봉인이 찍힌 서류 한 장을 꺼내 그 미끄러운 마호가니 테이블 표면을 가로질러 거만한 변호사 쪽으로 밀었다. 당신이 법정과 정신병원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과 당신의 의뢰인이 이 서류를 먼저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박 변호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콧방귀를 뀌며 그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전 남편도 몸을 기울여 함께 보았다. 몇 초 만에 그 변호사의 얼굴색이 극적으로 변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창백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갑자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뒤적였다.
전 남편은 변호사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빠르게 읽었고 그의 턱이 즉시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불가능해. 전 남편이 억눌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어제 아침 중앙병원 정신과 과장님께서 발급하신 의료 소견서입니다. 이 나라의 어떤 법원도 그의 증언을 반박할 수 없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 서류는 제 의뢰인이 100%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으며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법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과 후견인에 대한 당신의 모든 위협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당신은 제 의뢰인의 돈에 단 1원도 손댈 근거가 없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새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추악한 계획이 단 한 장의 종이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변호사는 이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내 지능을 얕본 자신의 의뢰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손을 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이제 분노와 패배감으로 가득 찬 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내 차례예요. 나는 아주 차분하지만 매우 무거운 압박감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제 재산관리 선언서 초안입니다. 저는 100% 제정신이므로 제 돈을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이 방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 목소리가 그들 각자의 귀에 아주 명확하게 들리도록 했다. 첫째, 이 돈의 일부는 저와 할아버지 명의로 크고 편안한 집을 사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 집에서 할아버지는 다시는 벽돌을 나르거나 비가 올 때 추위에 떨지 않으실 겁니다. 둘째, 일부는 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 회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시 서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는 전 남편을 쳐다보며 내 시선으로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 비바람치는 한밤중에 이혼 서류를 내밀고 나를 쫓아냈던 것 기억하나요? 당신은 내가 재수 없는 가난뱅이 여자고 당신과 함께 가라앉기 싫다고 했죠. 당신은 내 차와 보석을 모두 빼앗아갔죠. 당신 스스로가 이혼을 요구하고 그날 밤 내 남은 재산을 가져갔으니 이 수백억 원의 내 돈에서 나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에게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어머님께서 호화로운 집 현관 바닥에 5만 원을 던지며 잠잘 다리 밑이나 찾아보라고 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돈은 제가 할아버지 댁까지 가는 버스비로 잘 썼습니다. 그 5만 원 기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어머니께서 제 재산에서 단 1원이라도 맛볼 것이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아버지 유산인 집에 살면서 사교 모임 친구들 앞에서 내가 구걸할까봐 두려워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문을 쾅 닫았던 여자. 당신의 그 오만함과 함께 사세요. 왜냐하면 제 이 진정한 분은 당신의 그 허영심 가득한 호화로운 생활을 메우는데 단 한 푼도 흘러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그들 모두를 놀라게 하는 큰 소리를 내며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서류를 내리쳤다. 당신들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여기에 왔죠. 큰 착각을 했어요. 진짜 미친 사람들은 돌덩이를 구하려고 다이아몬드를 버린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은 이제 모두 졌어요. 이 방에서 나가고 내 인생에서 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당신들 얼굴을 보이지 마세요. 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의자를 걷어차 뒤로 넘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새빨갰고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테이블을 뛰어넘어 나를 공격할 기세였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재빨리 테이블 아래 버튼을 눌렀다.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즉시 방으로 들어왔다. 이분들을 지금 당장 제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남김없이 산산조각난 자존심으로 가득 찬 채 전 남편, 시어머니, 새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는 절뚝거리며 방을 나갔다. 이중문이 그들 뒤로 굳게 닫혔다. 나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아주 후련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완전히 거쳤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며 아주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다시 내 손을 꼭 잡았다. 이 마호가니 테이블에서 나는 단지 법적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때 파괴했던 내 자존심과 인생을 되찾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박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그들을 쫓아낸 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이제 180도 바뀌었다. 나는 나 자신과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수백억 원의 돈을 나는 아주 신중하고 계산적으로 관리했다. 그 돈의 일부로 조용하고 안전하며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주택가에 아주 아늑한 집을 샀다. 이 집은 예전의 유리 궁전만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아주 넓은 뒷마당이 있었다. 그 뒷마당은 이제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반죽을 나르거나 벽돌을 드는 것을 금지했다. 대신 나는 그에게 다양한 식물 씨앗과 원예 도구를 사들였다.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 집 정원에서 고추, 토마토, 그리고 여러 종류의 꽃을 가꾸며 노년을 보내신다. 그의 얼굴은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였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몸에 살이 붙었고 그의 온화한 미소는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식물에 물을 주시며 웃는 그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은 내 은행 계좌의 숫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귀중한 재산이었다. 예금 인출금에서 남은 돈은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자본금으로 사용했다.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했다. 배신당하고 파산했던 경험은 나를 훨씬 더 강인하고 더 똑똑하며 달콤한 말에 쉽게 속지 않는 여성 사업가로 만들었다. 내 새로운 회사는 이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비즈니스계에서 다시 신뢰를 얻었다.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나는 리모컨을 잡고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다.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TV 화면의 헤드라인 뉴스가 내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손에 든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하게 했다. TV 화면에는 전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다. 그의 모습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항상 단정했던 그의 비싼 정장은 이제 주황색 수인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를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머리는 몹시 헝클어져 있었다. 뉴스 앵커는 대규모 불법 투자 사기 및 고객 자금 횡령 조직 검거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 남편이 예전에 내 회사 돈을 들고 달아나 나를 파산시켰던 전 사업 파트너와 공모했다는 사실이었다. 알고 보니 나를 쫓아낸 후 남편은 나에게서 빼앗은 모든 돈을 그 사업 파트너의 불법 사업에 몰래 투자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 더러운 돈을 빠르게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범죄는 항상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업 파트너는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전 남편의 돈마저 들고 달아나 그에게 빚더미와 수백 명의 분노한 투자자들로부터의 법적 소송을 남겼다. 전 남편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뉴스 보도는 또한 전 남편의 모든 자산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압류되었다고 언급했다. 그의 호화로운 집,
수입차들, 심지어 개인 계좌까지 남김없이 동결되고 압류되었다. 이제 철창 속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깨닫고 침묵했다. 인과응보는 결코 주소를 잘못 찾지 않는다. 그의 탐욕이 그 자신을 내가 겪었던 파산의 구렁텅이보다 훨씬 더 깊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던 것이다. 전 남편의 몰락은 당연히 그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지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나는 시어머니의 운명을 알게 되었다. 명예에 미치고 가난한 사람을 항상 멸시하던 그 노부인은 이제 더 이상 살 호화로운 집이 없었다. 감옥에 간 아들의 자금 지원이 끊기고 모든 자산이 압류되면서 시어머니는 도시 외곽에 아주 누추한 단칸방을 빌려 이사해야만 했다. 그녀는 정처 없이 떠돌며 이제는 외면하고 멀어지는 사격의 친구들 앞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예전에 오만하게 나더러 다리 밑에서 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입은 이제 돈이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닐 때 삶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맛보아야 했다. 새어머니의 운명도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오만함과 호화로운 생활 방식은 알고 보니 빚과 신용카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인 집문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왔다. 계속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때로 몰려와 새어머니를 그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그녀는 그날 밤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집을 잃었다.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매정하게 문을 닫았던 그 여자는 이제 그녀를 받아줄 문이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정말 완벽하게 돌았다. 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이, 악랄한 복수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 체포 소식이 있은 지 몇 주 후 주말 휴일에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과일나무 묘목을 사기 위해 재래시장에 오후 산책을 나갔다. 오후 공기는 꽤 시원했다. 장보기를 마친 후 우리는 차를 주차한 곳으로 가기 위해 인도를 따라 걸었다. 우리가 걷고 있을 때 내 눈이 우연히 문 닫은 낡은 가게 벽에 기대 앉아 있는 한 남자에게 쏠렸다. 그 남자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다.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몇 군데 찢어져 있었다. 머리는 길고 먼지가 꼈다. 피부는 햇볕에 탔고 얼굴은 굶주림으로 몹시 수척해 보였다. 그의 앞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걸하는 데 사용하는 낡은 플라스틱 물컵이 놓여 있었다. 내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내 앞에 있는 이 더러운 남자의 얼굴 윤곽을 알아보았을 때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길가에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이 노숙자는 한때 나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 남편이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그를 받아줄 친척도 한 명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예전에 그가 내게 했던 것처럼 노숙자로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었다. 내 발걸음이 멈춘 것을 알아챈 할아버지도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셨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옅은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나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식당으로 걸어갔다. 나는 흰쌀밥에 닭튀김, 나물 반찬, 그리고 시원한 생수 한 병을 샀다. 나는 그 음식 봉지를 들고 인도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전 남편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서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누가 왔는지 확인했을 때 그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지고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내 깨끗하고 값비싼 옷을 보고 이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았다. 엄청난 수치심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그의 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분명 내가 그를 모욕하고 욕하고 예전에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의 처지를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화나지 않았다. 그를 보았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분노도 원한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힐 힘이 없었다. 나는 그의 앞에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 없이 나는 밥봉지와 생수병을 그에게 내밀었다.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음식을 바라보았다. 후회의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서럽게 흐느껴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아주 비참한 울음소리였다. 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심하게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짓을 생각하면 왜 아직도 나에게 밥을 주는 거야? 난 당신이 망했을 때 당신을 버렸어. 당신 돈을 빼앗으려 했고 당신 인생을 망쳤어. 당신은 날 욕해야 해. 이 밥을 줄 게 아니라. 나는 아주 차분하고 평화로운 시선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비웃는 승리의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같은 괴물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는 아주 부드럽고 간결하며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밥을 주는 건 아직 당신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당신의 잘못을 잊어서도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날 밤 당신에게는 결코 없었던 것이죠. 드세요.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는 말아요. 당신의 진짜 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는 일어섰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뜨거운 인도 위에서 점점 더 커지는 그의 흐느낌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다시 걸어갔다. 나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고 우리는 그 남자를 그의 끝없는 후회와 함께 남겨두고 떠났다. 그날 오후 아늑한 우리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주황색으로 물드는 석양을 보며 나는 아주 소중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 파산과 이혼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걸러내는 방법이었다. 나는 허위로 가득 찬 연약한 유리 궁전을 잃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족과 영혼의 평온을 찾았다. 새로운 집 현관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나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과거의 상처 자국은 이제 흔적도 없이 아물었고 내 평생 간직할 인생의 교훈을 남겼다.